됐으면 좀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지난번 우리 건축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건축이죠, 그죠? 건축 얘기는 요거는 최근 지난번에 봤었고요, 그죠? 183페이지, 산업화 시대의 건축. 근데 이게 이제 건축의 문제가 아니라, 건축 얘기를 넘어서서, 건축은 저기, 여러분께서 건축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더, 이제, 문화사적인, 문화뿐만 아니라, 문명사적인 얘기, 문명사적인 얘기로 확장해서 사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1789년, 이게 중요한 기점이죠, 그죠?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이제 말 그대로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보면 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중혁명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더블 레볼루션, 그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시민혁명, 동시에, 산업혁명, 그죠? 자, 산업혁명이 동시에 진행되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맨 처음에는 그리스 신전은 이제 그대로 모방하는, 그래서 그때 사실 만들어진 신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하고 이 서유럽은 먼데, 그죠? 그때 서유럽 애들이, 야, 저게 우리의 원형이다, 그죠? 우리 문화다라고 이제 갖다 붙인 거죠, 나중에, 그죠? 제가 갖다 붙여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거를 다 모방하는, 그래서 신고전주의가 유행해서, 그림, 우리 회화에서도 배웠고요, 그죠? 회화에서 푸생이니, 그죠? 자크루이드, 다비드니 이런 고전주의 회화들이 유행을 했고, 그 다음에 당연히 건축도 이 고대 그리스 신전 그대로 모방하는 유행하고,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 반발이 낭만주의인데요. 우리 낭만주의에 대해서는 잔뜩 얘기했죠. 낭만주의는 기본적으로 이 합리화, 그죠? 어떤 이성, 따져서, 그죠? 계산하고, 이성으로 따져서, 신분제도 바꾸고, 이런 거 등등에 대한, 그래서 바꿔서, 경제활동도 합리적으로 바꾸고, 이런 뭔가 또 과학적으로, 그죠? 세계를 과학적으로 바라보고,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반발인 거예요, 낭만주의는. 기본적인 반발. 그래서, 감정, 느낌이 모든 것이다. 라는 그런 기조하에 낭만주의적 반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낭만주의적 반발. 그래서 처음에는 고전주의였지만 19세기 초 중반 거치면서 낭만주의가 유행을 하고. 자, 그래서 이때 지어진 건물이 이제 영국 국회의사당 다 보셨습니다. 고딕, 그죠? 중세의 뾰족한 고딕 성당을 닮은 그런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그래서 미국 국회의사당, 영국 국회의사당. 근데 어쨌든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뭡니까? 이게 돌로 지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돌하고 나무겠죠. 옆에 일반 서민들의 주택은 다 나무였잖아요. 나무니까 영국 대화재가 난 거죠. 그죠? 화재가 나서 다 타버리고 일반 사람들은 나무니까. 그래서 우리가 돌과 나무, 이 돌과 나무라는 재료를 벗어난 적이 없었는데, 그죠? 산업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드디어 이 산업화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전통적인 재료에서 벗어난, 이게 이제 그래서 상징적인 건물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탈 팰리스. 지난번에 보셨지만은요. 그죠? 수정공. 오로지 이 철제 기둥과 주철 기둥과 유리로만 지어진 돌과 나무가 없는, 그죠? 돌과 나무를 사용하지 않고 지은 그런 건축물. 정말 상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1회 엑스포가 열렸다. 그죠? 세계 1회 엑스포가 열린 정말 대단한 그런 상징성이 있어요. 건물 자체가, 그죠? 유리와 쇠로 되어 있다는. 그래서 그건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고요. 이건 다 말씀드린 내용이고, 나중에 불타서 없어졌지만, 어쨌든 이제 중요한 얘기는 요겁니다. 결국 우리가 인류가 출현한 이래,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다 거기에 기대서 살았는데, 그죠? 나무, 식물, 아니면 흙이나 돌, 환경 속에 기대어 살았는데, 이거를 이제 벗어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모던이라는 의미죠. 그죠? 이 철과 유리만으로 만들어졌다는, 그죠? 크리스탈 팰리스. 지난번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 철과 유리로 된 이것이 하나의 어떤 아이디얼로 우리가 지향해 왔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아주 현대적 건물은 결국 이거예요. 그죠? 철제 기둥 틀에 바깥에는 완전 유리로, 그죠? 이게 가장,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이상적인 건축물이 됐다는 것. 바로 크리스탈 팰리스에 그거를 처음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상징성. 그걸 이제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철이 이제 많이 이용돼서 이제 철로 이렇게 막 지었고, 에펠탑 얘기 다 했었고요. 그죠? 지난번에 에펠탑, 철로 다 지었고. 에펠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에펠 얘기. 자,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종합적인 얘기예요. 종합적인 얘기고, 문명사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아마 주로 이 얘기만 해도 시간이 부족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예술과 과학과 문명이 다 연관된 아주 근본적인 바탕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텐베르그 혁명과 유리의 문명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 질문이 이제 요 질문을 해보시면 돼요. 우리 시대, 현대 사회인데, 그죠? 현대, 전통사회와 다른, 오늘날 우리 시대, 현대 사회인데, 이 현대 사회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물질이 뭐냐? 물질 재료. 그죠? 물질 재료. 그래서 우리가 왜 물질 재료 가지고 구분하잖아요. 그죠? 석기 시대, 그죠? 뭐 청동기 시대, 뭐 철기 시대. 이게 뭐 결국 재료를 가지고 구분한 건데, 그죠? 물론 사실 이 목기 시대라는 말을 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시대를 다 통틀어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나무예요. 그죠? 우리 일상생활에 지탱했던 건 나무입니다. 근데 나무는 다 썩어 없어지고 석기만 남았으니까 석기 시대라고 그러지, 사실은 석기보다는 다 나무를 썼죠. 그죠? 나무 막대기, 나무로 뭐 집을 짓고, 나무로 뭘 하고 다 주로 다 했겠죠. 나무로 창을 만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기 시대인데, 우리는 그 특징적인 재료로 이렇게 석기 시대, 그다음에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얘기합니다. 하지만 뭐 철기 시대라고 해도 철을 사용한 지 오래되지만, 우리 뭐 중국 문명에서도 오래전부터 철을 많이 만들었고, 무기 같은 건 철로 만들고, 뭐 철제 갑옷도 있고 등등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의 주된 그 재료는 결국 나무죠. 그죠? 나무. 그 다음에 흙이죠, 흙. 흙으로 이제 토기를 만들었으니까요. 그죠? 나무하고 흙. 뭐, 그 다음에 돌. 이걸 벗어나질 않았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죠? 중국 문명이던 서구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철기 시대라 그랬지만, 철이 뭐 중심적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어쨌든 건축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특히 건축을 더더군다나 철로 할 수는 없죠. 옛날에 아무리 철을 써도 철을 사용해서 건물을 지을 정도의 철강 생산량도 안 되고, 철은 무겁잖아요. 오죽 했으면 철로 배를 만든 것도, 철기 시대가 시작된 지가 언제인데 철로 배를 만든 거는 뭐 거북선은 뭐 사실 뭐 아니었다고 하고, 어쨌든 거북선 겉에 두른 거니까, 그죠? 뭐 철갑선 말 그대로 나온 거는 증기선이나 나와서 이제, 그죠? 그 이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9세기나 돼서 제대로 된 게 나온 거죠. 19세기나 돼서, 그죠? 철을 본격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 쓴 거.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 오늘날 우리 사회가 현대 사회가 그 옛날 사회랑 비교했을 때, 전통 사회랑 비교했을 때 그 재료에서 차이점이 나는 그 재료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시대를 구분하는 재료. 현대성.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하죠. 플라스틱 정말, 그죠? 우리 주변에서 야, 이제는 완전 플라스틱 세대야, 그죠? 이렇게 다 화학 산업이 발달하면서, 그죠? 화공을 통해서 이런 의자도 지금 플라스틱으로 다 만들어낸 거고, 그래서 플라스틱 얘기를 많이 합니다. 플라스틱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럼 당연히 철도 뺄 수가 없죠. 철도 이제 당연히, 주철, 강철 이어지면서, 옛날하고 달라진, 정말, 옛날 초창기 철기 시대랑은 완전 다른 의미의 철이니까, 오늘날의 철은. 그래서 철이나 플라스틱 다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가 다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없으면 안 되는 단 하나의 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유리예요, 유리. 이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쉽게 들을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문명의 알림길이 된, 물론 당연히 예술하고도 깊이 연관되고요. 그래서 물론 지금도 아까 그 구분으로 따지면은, 그죠?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계속 철기 시대죠, 그죠? 바꿔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유리 시대라고 말 안 하는데, 근데 사실은 유리 시대라고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정도 의미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철은 산업의 쌀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그죠? 그래서 근대화 하려면은 제철소부터 있잖아요, 제철소가 제일 중요하죠. 그죠? 우리나라도 제철소 지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 중국도 제철소 지어서 이렇게 된 거고, 인도는 그런 거 잘 못 지어가지고 아직 저 모양이고, 그죠? 그런 거지. 베트남도 그래서 제철소 지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못 쫓아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제철소가 정말 쉬운 게 아닌데, 그래서 그만큼 철이 중요합니다. 철이 중요한 건 당연해요. 그래서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가 정말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삶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은 그 물질이 사실은 유리예요, 유리.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플라스틱,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삶 자체가 바뀌었냐?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플라스틱은 다른 거를 대체하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나무로 쓰던 거를 이제 플라스틱으로 대체하고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유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대체 의미하고 달라요. 다릅니다. 이제 보시겠지만은요. 그리고 요렇게 좀 더 어렵게 표현하면은 모더니티, 현대성, 즉 현대 사회의 특징.
그 뭘까요? 자, 어쨌든 그게 이제 현대사의 특징이 시각에 있어요. 사실은 시각. 우리 예술적으로도 현대사회는 시각의 지배라 그럽니다. 시각. 그러니까 시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특히 유리가 중요한데, 유리가 현대사회의 그 어떤 투명성, 그죠? 객관성, 이런 걸 상징하는 그 물질이 바로 유리라는 겁니다. 유리. 그래서 현대 문명은 이게 유리의 문명이에요. 유리. 우리 생각해보시면요, 유리를 만약에 지금 여기 이 사무실에서도 유리를 다 빼버린다. 예를 들면 안 돌아가요.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좀 이따 이렇게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잘 나오겠지만요. 그래서 현대 문명은 유리의 문명이고, 유리가 이 재료상으로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너무나 결정적이에요. 그리고 다른 걸 대체할 수 없는, 그죠? 대체되지 않는. 유리가 없었다면, 현재 우리의 문명은 이 모습 자체가, 겉모습도 그렇고, 당연히 예술도 그렇고,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유리. 자,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제 박 소장님께서 전공하신 뭐 중국이나 요런 쪽, 그죠? 뭐 옛날엔 당연히 유럽보다 다른 문명들이 더 잘 살았잖아요. 그죠? 생산력도 훨씬 높았고, 문화 수준도 높았고, 기술 수준도 높았어요. 중국이나, 그죠? 그 인도나 아라비아가 기술이나 공학 수준도 높았고, 당연히 인구도 엄청났고, 그런데 왜 유럽이 세계를 정복하게 됐느냐? 그죠? 이제 뭐 그에 대한 답변들은 많지만, 물질로 꼽자면은 유리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옛날 한 17세기, 16세기, 17세기 그때 당연히 중국이 전 세계 GDP의 뭐 한 3, 40% 차지하고 있었고, GDP로 따지면은. 그리고 뭐 유럽은 뭐 이건 뭐 변방에 이제 뭐 신대륙 발견하고 어쩌고 했지만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 유럽은 인구도 작고. 그런데 만약에 그때로 300년, 400년 전에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이 문명을 딱 비교해 봤을 때, 야, 중국이 훨씬 잘 사고 번영하고 있고, 사람도 바글바글거리고, 이 서유럽 애들은 맨날 고만고만 나눠서 지들끼리 맨날 싸우고, 그죠?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양쪽 사회를 봤을 때, 중국과 유럽을 봤을 때, 물질로 이쪽엔 없고, 이쪽엔 있고, 이쪽엔 없는 게, 그게 뭐냐? 나머지는 사실 다 있잖아요. 철도 있고, 그죠? 철도 다 있고, 뭐, 돌, 나무, 뭐 다 있었죠. 교류하고 하면서. 책도 있고, 나름. 뭐 중국에도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해요. 책이 훨씬 더 오래됐지, 중국은. 그죠? 종이도 나왔고, 오히려 중국은, 그죠? 2000년 전에 오히려 이쪽 서구보다 뭐 1600년 전에 이미 책도 많았었고, 이런 그 학자 그룹도 따로 엄청 많이 형성됐었고, 관료도 제도 발전했었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야, 어떤 지식이 중요하고 정보가 중요하다 하면은 중국 문명도 유럽에 뒤처지지 못지않게 해서 되는데 왜 이게 완전 뒤바뀌었느냐? 그래서 그 차이점을 우리가 물질로 이쪽엔 없고 이쪽엔 있는 거, 이쪽엔 있고 이쪽엔 없는 걸 봤을 때 그게 유리라는 거예요. 정말 많지는 않지만 유럽에는 유리가 있었고, 유리가 이렇게 있으면서 생활 속에서 이제 단순히 생활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 삶에서 중요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에도 유리가 있었죠. 당연히 유리가 있었죠. 근데 중국에서의 유리는 그냥 사치품이에요. 사치품.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죠? 사치품이고, 그러니까 보석의 일종인 거지, 보석 일종의, 그죠? 수정이나 뭐 이런, 그런 보석의 일종, 보석이나 귀중품의 일종으로, 그거는 물론 유럽도 옛날에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럽에서의 유리는, 이거는 사치품이 아니라, 실제 삶을 바꾸는 물건으로서 이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로서의 유리 때문에 결국엔 서구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됐고, 중국은 그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모든 걸 우월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답변되는 건 아니지만은요, 물질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물질. 그래서 유리가 얼마나 왜 중요하냐? 자, 이런 게 이제 참 그 역사 연구하다 보면 재밌습니다. 재밌는 게, 그게 왜 그러냐면은 구텐베르그 혁명하고 연결돼서 그래요. 구텐베르그는 우리 다들 알잖아요. 구텐베르그. 그래서 이게 왜 우리 이제 구텐베르그 얘기 나오면은 금속 활자, 그죠? 최초에 우리나라는 국뽕에 있어가지고, 야, 뭐 구텐베르그보다 우리나라가 뭐 100년, 200년 더 고려, 뭐, 그죠? 직지심체 요절, 뭐, 이런 거 우리가 먼저 금속 활자 했다 이러는데, 소용이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못했느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유리에 얽히기 때문에 이제 그 역사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역사는 길게 안 하고 요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술 혁신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물론 많죠. 그죠? 불의 발명도 엄청난 거고, 언어 발명, 뭐 문자 발명 여러 가지가 이제 중요하겠지만, 현대 사회라는 말, 그죠? 요거 앞에 중요한 것도 많지. 이런 게 없으면 안 되겠지만은,
이전 사회와는 다른 현대 사회, 그 다음에 결국 서구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 그 결정적인 혁신이 뭐냐? 현대 사회를 실제로 만드는 데 있어서, 실제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로 바꾸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결정적인 혁신은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중요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책은 이전부터 중국에도 있었고, 심지어 우리나라가 금속 활자 자체 우리나라가 먼저 만들었고, 활자라는 또 우리는 뭐 금속 활자 아니더라도 이미 목판 인쇄 이런 거 다 했잖아요. 대팔만 대장경 해가지고 했는데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얘네는 그걸 했느냐? 구텐베르그 인쇄술은 그게 다르죠. 의미가 달라요.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요.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구텐베르그 특이점이라 그럽니다. 정말 유례없는 정보혁명. 그래서 구텐베르그의 인쇄술 혁신은 유례없는 정보혁명이자 지식의 폭발, 즉 지식의 특이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구텐베르그 혁명 이후에 유럽에서 50년 동안 나온 찍어낸 책이 그 앞에 인류가 그죠? 한 몇천 년 찍고 우리 중국에서 만든 책들 다 포함해도 그걸 넘어가 버려요. 50년 만에 넘어가 버리고 그때 100년으로 가면 한 2억 권이 이제 2억 권. 그러니까 이건 여기 쓴 것처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보다 더 큰 겁니다. 더 그 충격이. 사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은 기존에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바꾸고 옮기고 이제 빨리 받아본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달라요. 이거 구텐베르그 혁명은 일단 그 의미상으로 정보가 계속 생산되고 계속 이제 오래 그 전에 없던 형태로 그 전에는 다 그래서 그 구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문명은 시각 문명이라는 건데 이거 문자로 눈으로 보는 거니까. 근데 그 전에는 이야기를 듣는 거잖아요. 옛날 할머니 얘기 듣고 전하고 뭘 배우는 것도 그죠? 직접 가서 보고 듣고 배우고 해서 전달하는 건데 이제는 전수 방법이 눈에서 눈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인쇄를 통해 문자로. 그래서 이제 서구 문명은 시각의 문명이 되는 겁니다. 시각이 가장 결정적인. 그게 오늘날까지 온 거죠. 오늘날 극단적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문명을 얘기할 때 점점 우리는 두 눈만 남아가고 있다. 그죠? 손도 뭐 거의 까딱 안 하고 이제 그죠? 이제 키보드도 필요 없어. 이제 키보드 필요 그냥 이 눈으로 터치 스크린 몇 개 눌러서 이제 눈만 딱 그리고 아예 이제는 눈동자 가지고 뭐 이렇게 딱딱 클릭하는 그런 것도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동자로 바라보고 뭐 조작하는 화면 바라보는 그런 기술도 막 얘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몸은 다 필요 없고 눈만 남은 그런 문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 문명의 특성이 시작점이 여기 있던 거예요. 구텐베르그하고 유리. 그래서 먼저 구텐베르그가 뭔지 물론 동시에 있었는데 먼저 구텐베르그 얘기는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구텐베르그는 그렇게 그 정보 양 자체가 막 새로 생산되고 그것이 그 저장이 되고 그죠? 책으로 쓰니까 저장이 되고 또 널리 퍼져 나가고 교류가 되고 그러면서 여기 쓴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뭐 결국 종교 교육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독일로 그 루터 그 성경 그죠? 루터 성경 이런 것 때문에 성경 찍어내니까 그래서 종교 개혁, 그다음에 지식과 정보의 대중화,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의 필수화, 근대 교육 시스템의 정립, 언론이 출현되고 대중문화 출현 등등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놓은 주마점의 대상.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텐베르그 특이점의 핵심 이 특이점 이제 요 얘기는 더 얘기할 게 많지만 우리 이제 그 수업이 아니니까 얘기는 더 말씀 안 드리겠고요.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 책의 글자 크기 차이예요. 참 별것도 아니지만 글자 크기 차이가 너무나 커요. 그 동양 책하고 비교했을 때. 이거는 붓으로 쓰는 거잖아요, 붓으로. 이거 엄청 크죠. 엄청 크죠. 그러니까, 왜, 우리 노노, 아까도 말씀드린 노노가 20권 아니에요. 그죠? 노노가 오늘날에 책이 한 권으로 이해되지만 그 권이 20권인데 20권이라는 게 옛날에는 글씨를 크게 썼으니까 이렇게 묶으면은 그 한 권에서 20개가 된 겁니다. 그죠? 20개가, 그죠? 그런데 요즘의 글자책으로 넣으면 파일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이 컴퓨터로 하면 사실은 그 정보량이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 동양에도 이 엄청난 발전한 그 인문 문화가 있었고, 그죠? 글자 문화, 정보 문화가 나름 있었지만, 이게 글자가 기본적으로 커요. 게다가 한문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목판 인쇄건 금속 활자만 만들건 간에 이게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구텐베르그 이 책은 기본적으로 글자가 작아요. 그죠? 작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디지털적인 거잖아요. 표의 문자가 아니라 음문자니까 A, B, C, D만 이렇게 바꿔 쓰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글자가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그 종이 하나에 정보량을 때려 넣을 수 있는 거지, 많이. 그죠? 아니, 그게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그게.
동양 책하고 비교해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왜 동양에서는 그게 다 이미 발명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보혁명이나 이런 게 안 됐고, 서양은 왜 됐냐면은 그게 이 구텐베르그 금속 활자를 통해서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뭐 반도체, 그죠? 집적 회로란 말 쓰는데 이게 집적 회로가 된 거예요. 집적 회로 말 그대로 정말. 그죠? 집적 회로가 된 거죠. 그죠? 그런 의미의 집적 회로입니다. 그죠? 반도체 집적 회로 같은 집적된 글자가 작은 책이 나온 거죠. 글자, 그 정보량이 많은 책을 찍어서 쫙쫙쫙. 그게 중요한 점이에요. 그게. 글자가 작다는 겁니다. 글자가 작다. 글자가 작다. 그죠? 글자가 작은데 정보량이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일단, 요 두 얘기가 이제 바뀝니다. 이제 드디어 유리 얘기로 갈 텐데요. 그러니까 이 앞에까지 얘기까지는 뭐 제가 지금 간단히 2페이지로 줄였고, 요건 우리 수업 얘기는 아니니까 더 말씀 안 드렸지만, 뭐 가장 일반적인 얘기. 구텐베르그 혁명은 정보 폭발, 그죠? 지식의 폭발을 이야기했다. 정보 생산과, 그죠? 이 교환과, 그죠? 저장, 그다음에 어떤 집적도, 이런 걸 정말 이전하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꿔놨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경우보다 훨씬 더 큰 정보 혁명이었다. 라는 거 이제 그거 한 가지. 이게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뭐 뒤쪽도 맞는 겁니다. 맞는 얘기인데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만 끝났으면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어요. 우리 문명의 모습이. 그렇게 정보 양만 끝났으면은,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것과 이제 결합되면은 새로운 창의성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텐베르그 이야기는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니고,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건데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인쇄술은 다른 것과 결합하면서 우리 삶에 훨씬 더 심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그게 바로 책과 안경의 결합이에요. 이 글씨가 작다는 거죠. 글씨가 작다는 게 이게 이제 안경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안경 안 가져오셨다고 하는데, 안 가져오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안경을,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예전에 책을 못 보면은 내가 정보혁명에서 뒤처질 거 아니야. 야, 책은 계속 나오는데 너 읽어봤냐?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고, 이제. 그래서 오늘날 스마트폰 없는 걸 똑같죠. 스마트폰 봐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야, 그럼 책을 보려면 안경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 결합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책과 안경. 그래서 저희 어릴 때는 왜 요즘에는 애들 너 스마트폰 많이 봐서 눈 나쁘구나, TV 많이 보면 눈 나빠진다 그랬는데, 저희 어릴 때는 그 책을 많이 보면 이제 눈이 나빠진다. 그죠? 근데 옛날에는 그럴 만도 했어요. 조명이 이제 조명불이 이렇게 쓰니까요. 그죠? 그다음에 옛날 글씨체는 또 옛날 글씨는 옛날 책도 보시면 이게 흐립니다. 흐려요. 흐리고 작고 잘 인쇄도 뭐 흐릿하고 이렇습니다. 옛날 책. 오늘날 우리는 선명한 걸 보지만은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해되는 거야. 그렇게 눈이 나빠진다는 게. 그래서 책 많이 보면 눈 나빠진다. 그럼 안경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왜 안경 쓰는 거 공부 잘하는 애들이 지금 저희 어릴 때는 안경 쓰는 애 공부 잘하게 생겼다, 그죠? 똘똘이 해가지고 안경 쓰고 책 많이 봐서 그렇구나. 테레비 많이 봐서 그런 건데. 자, 그래서 이게 근데 바로 그 얘기예요. 책과 안경의 결합.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책과 안경의 결합. 책과 안경의 결합. 안경이 뭡니까? 안경이 유리 아니에요, 유리. 자, 그래서 유리의 역사를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 책과 안경의 결합. 그래서 책이 나오면서 안경의 발전을 뭐 불가피하게 한 겁니다. 그 책을 봐야 되니까 안경이 필요해진 거잖아요, 그죠? 그게 결국 이 오늘날의 문명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사소하지만 사소해진 게 아는 거죠. 오늘 스마트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아까 얘기 들었고. 그래서 결국 그 유리가, 제가 정리해서 쓴 표현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유리가 중요한지. 유리는 보이지 않죠. 투명한 거잖아요. 그죠? 즉, 보이지 않는 것, 유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 어마어마하죠, 이게. 다른 문명에서는 없던 거예요. 다른 문명은 없던 거를 서구에서 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유리를 이용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 당장 세포, 세균 등 미생물, 멀리 있는 사물, 그죠? 머나먼 별, 그죠?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 이거 좀 이따 나옵니다. 다 과거에 존재해서 이걸 어떻게 유리로 보냐? 이 사람 결국 유리를 통해서 보게 됐어요. 이게 우주의 과거, 그리고 나 자신의 선명한 모습. 이게 엄청 중요한 얘기죠. 이제 예술적으로 이제 나옵니다. 슬슬 이제 연결되는. 이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내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요. 원래 나를 어떻게 봐요, 그죠? 이게 보이지 않던 건데 이거를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드디어 이 유리가. 이게 달라요. 이게 서구와 다른 문명의 차이점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리는 오늘날의 우리 문명을 만든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거를, 보이지 않는, 투명한 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도록 만든 거예요.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이거 왜 이렇게 됐느냐? 그 구텐베르그 혁명이 그거를 작은 글씨의 책이 나오면서부터
그래서 이제 이 촉진된 겁니다. 자, 그래서 유리의 역사를, 유리 역사도 긴데요. 뭐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유리는 언제 어디서 왔느냐? 그거는 몰라요. 근데 그 기원상으로는 사하라 사막이나 이 사막 지역에서 요렇게 주워다가 요게 그 이집트 네, 투탕카멘 왕의 무덤에서 발견된 유리로 된 유리가 그죠? 이 노란색 유리 아니에요? 이게 이때는 이게 그러니까 유리가 아주 귀한 그 귀금속이었던 거죠, 그죠? 그 보석이었던 거죠, 보석 일종으로. 이게 어디서 왔느냐? 이게 그 사하라 사막권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막에 그 운석이 쾅 떨어지면 그 뜨겁잖아요. 뜨거우면 사막의 모래가 같이 그 용융되면서 이렇게 생겨난 것들 그런 걸 주워서 유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게 추측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리가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는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리는 이집트 등 이렇게 그죠? 투탕카멘 왕 그죠? 이런 식의 값비싼 장식물로 유통이죠. 장식물로 유통되었고 그렇게 자연적인 유리를 그렇게 이렇게 보석처럼 활용이 되다가 그거를 만드는 방법을 로마 시대 장인들이 이제 그거를 뜨겁게 이렇게 해서 이제 끓여가지고 만들면 된다. 그 방법을 터득했어요. 유리는 방법을. 그런데 이때 유리는 오늘날 이런 투명한 유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불투명해요. 기본적으로. 그죠? 유리를 투명하게 한다는 건 이거는 이제 15세기나 돼서 되는 겁니다. 14, 15세기가 돼서.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근데 유리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 이 유리병 이런 것들,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로마 제국에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유리 제도는 그래서 아마 유리가 그 지역에서 여기 지금 시리아 지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시리아 유리가 처음 발견된 그쪽이 원래 동로마 제국이었죠, 그죠? 로마인데 로마의 일부에서 그쪽에서 기술이 처음에 나왔다. 그러니까 이 로마가 지금 로마가 아니라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고 로마 제국의 동로마 쪽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탈리아 로마 반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로마 시대 동로마 쪽 로마의 지배를 받던 그 시대 쪽 장인들이 유리를 제조하는 방법을 만들어서 유리잔, 유리병, 창유리, 조그만 조각 유리로 창을 만드는 이런 걸 만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나라 경주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나온 뉴스에 나온 그런 유리병입니다. 그죠? 황남제청에서 발견된 유리병, 깨진 걸 갖다 붙였죠. 이게 로마 제국 시리아 쪽에서 생산된 게 실크로드를 건너온 거다. 그죠? 이렇게 추정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이런 게 있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신라의 장인들도 이걸 연구해가지고 비슷하게 만들었다 그래요. 뭐 유리를, 그죠? 좀 전에 듣고 비슷하게 만들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유리를 만드는 게 너무너무나 이제 비싸고 또 그다음에 일단 불투명합니다. 불투명하고 보통 생유리, 그죠? 색이 들어간 그런 불투명한 유리들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이러면서 뭐 많이 잊혀졌다가 하지만 그 장인들은 계속 동로마 제국 쪽에 그죠? 이스라엘, 뭐 시리아, 뭐 터키, 뭐 이집트 이런 쪽에 있었겠죠. 그쪽도 문명의 중심지니까요, 원래 그죠? 그쪽이. 그런데 이제 동로마 제국이 결국 몰락하면서 그쪽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이슬람의 지배를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겪으면서 서로마 쪽으로 넘어옵니다. 서로마. 그래서 이탈리아로 넘어오게 돼요. 이탈리아. 여기 가보셨어요? 이탈리아 여기? 네. 베네치아? 유리에서? 가보셨어요? 네네네. 무라노. 그죠? 무라노. 아주 유명하죠. 그죠? 그죠? 박물관도 있던데 관련적. 그죠? 있겠죠. 그죠? 여기. 그래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로 이주해서 베네치아 총독이 데려온 거 애들을 총독이 나름 영업을 잘한 거죠. 그 당시 베네치아. 근데 물론 그 당시 말씀드렸죠. 베네치아는 하나의 도시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지중해를 지배하던 상당히 큰 국가였어요. 하나의 어떤 상업적 네트워크였습니다. 베네치아는. 그래서 베네치아로 대고 그쪽 동로마 애들을 그죠? 이렇게 모셔와가지고 무라노 섬, 유리의 섬에 집단을 이루게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 베네치아 앞바다에 있는 섬에다가. 왜 그랬을까요? 도망가지 말라고? 맹가치. 무역. 기술 유출 막은 거 아니에요? 가장 큰 이유는 냉각?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가장 큰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땐 집을 뭘로 줬어요? 나무죠. 돌하고 나무인데 일반인들은 보통 일반 집들은 나무가 주된 재료죠. 나무가. 이게 유리는 엄청 불을 떼야 되잖아요. 이게 도시 안에 들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불이 나면 이게 난리가 나는 거지. 불 나면 안 되니까 딱 이거 모아놓고 불 나도 여기서 끝나버리게 그냥. 그죠? 그래.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사실 불편해. 왜 불편하면 계속 여기다가 엄청난 그 땔감을 들이대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 있는데 그 당시 그걸 또 먼저 고려한 거죠. 그죠? 도시 한복판에 이게 유리 공장이 있으면 도시가 다 날아가 버릴 수가 있는데 안 되니까 베네치아 총독이 정말 계획적인 거죠. 그죠? 그 유리는 계속 불을 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뜨거운 그래서 이제 이 섬에다가 딱 넣고 그죠? 그래서 이 섬도 기가 막힌 거 이렇게 딱 분할되어 있는 섬. 그러니까 불이 나도 딱 옆으로 번지지 않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자리 잡은 거죠. 베네치아 총독이. 그죠? 그 화재가 옛날에는 그죠? 그죠? 막을 수 없으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무라노 섬. 이게 관광지로 유명하지, 그죠? 베네치아.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모아놓고. 근데 모아놓으면은 거기서 이제 창의성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 그 크리스탈로라고 하는 우리가 오늘을 알고 있는 그 투명한 유리가 1450년경에 수정에 버금가는 투명도를 가진 맑은 유리 그래서 이름이 이제 크리스탈로를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이제 그 사람 이름도 전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엄청 중요한 얘기가 돼요. 이때 유리 여기서 나오게 됐다. 그래서 이런 베네치아의 그 총독의 그런 그것까지 이제 결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제 책과 이제 결합되는 거죠. 책하고 어떻게 결합되느냐? 이제 이 투명한 유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유리가 투명한 걸 떠나서 이 안경과 결합됐다 그랬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거죠. 유리의 결정적인 특성이 이 빛은 굴절되고 왜곡될 수 있고 성분 파장으로 분산될 수도 있다. 특히 유리는 빛을 원하는 방향으로 굴절시켜 세상의 모습을 달라 보이게 하는 데 사용된다. 이게 사실 훨씬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단순히 투명한 것보다 안경은 그죠? 이 굴절을 시킨다는 거. 유리의 굴절적인 특성. 그래서 이제 안경이 발명된 겁니다. 그래서 안경의 발명은 이거는 이제 그 기독교가 그래서 또 이게 바탕이 되는 거예요. 서구랑은 좀 약간 동양하고는 다르게 동양은 아까도 말씀드린 불경이나 이런 그 우리 유학의 경전들은 큰 글씨로 이렇게 썼잖아요. 불경도 그죠? 근데 이쪽은 오히려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발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종이가 있으니까 그냥 종이에다 그냥 크게 쓰면 되는 거지. 크게 다 누구나 알아보게. 이쪽은 종이가 없으니까 종이가 없습니다. 지금 12, 13개 여기 이쪽은 그죠? 종이가 없으니까 어디다 썼어요? 그 비싼 양피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비싸니까 어떻게 돼? 작게 많이 써야 돼, 그 안에다가 작게. 최대한 작게. 그 지난번에도 봤잖아요. 우리 어디 기억나세요? 고딕 글자가 왜 이렇게 뾰족해서 가늘어졌느냐. 그러니까, 그죠? 이 사이즈가 줄어버린 게 이게 작게 여러 개 많이 써야 되니까. 이거 아껴야 되니까. 그죠? 그죠? 아껴서 써야 되니까 글자 모양이 서구 글자 이렇게 뾰족뾰족된 거 있잖아요. 고딕 글자가 삐죽삐죽 위아래로 긴 거. 이거 밀도 있게 써야 되니까 종이가, 양피지가 이게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역사가 우연히 겹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게 수도사들의 그 평생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수도사들은 옛날에는 자기가 신부가 되거나 그죠? 여기 들어가면은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밤에? 아시죠? 옛날에 뭐였겠어요? 아니, 기도하는 거 말고 성경을 베껴 쓰는 거죠. 필사해야죠. 왜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 책을 인쇄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에 신부가 신부로 부임될 때 가져갈 성경은 사실 자기가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 성경을 다 이제 보고 써야 되는 거야, 그죠? 젊을 때 한 3년 걸린다 그래, 2, 3년 한 권 다 쓰려면은 매일 밤마다. 네. 네. 얼마 전에 했어. 필사 성경 필사 하셨어요? 얼마 걸렸어? 3년 걸렸어. 그렇다니까요, 그게. 병원이 고3 때 시작해가지고 경준이 고3 때 끝났어. 할수 있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여기 안 나왔었구나. 옛날에 말씀드린 것 같아. 말씀 안 드렸나?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 뭡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사가 이제 자기 신부가 되었는데 신부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디 자기가 이제 나중에 부임 어디에 신부가 되면은 자기가 볼 성경은 자기가 써서 자기가 그죠? 수도 할 시절에 자기가 써가지고 매일 낮에는 일하고 그죠? 농장에서 일하고 밤에 이제 촛불에 의지해가지고 쓴 거예요. 성경을 필사한 거기 다 들고 그래서 저분이 필사한 거죠. 필사해서 그 책을 가지고 양피지로 쓴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어떤 영지로 부임을 하면은 그죠? 로마 이제 교황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부임을 하면은 그럼 그 마을에는 기사가 있고 장원이 있고 신부가 부임하면은 당연히 그 마을에는 책이 한 권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책이.
신부가 가져온 그 성경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뭡니까? 다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왜 일요일 날 그 성경 교회 가면은 강론 전에 그 왜 성경 읽어주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해서 그러니까 매일 조금씩 읽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은 그걸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 사람들은 글을 당연히 몰랐으니까 벽화를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그 예수의 고난의 벽화, 우리 뭐 스크로메니 성당 이런 거 다 봤었습니다. 그죠? 그죠? 스크로메니 성당. 그게 다 예수 이야기를, 왜냐면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글자를 모르니까 또 성책도 없고 그러니까 벽화를 그려서 이제 이게 성경 이야기 이런 이야기다라고 보이. 그래서 그 발달한 거예요. 그 벽화가 그 꾸미기 위해서 발달한 게 아닙니다.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전달하기 위한 그죠? 미디어였던 거죠. 기본적으로 듣고 하는. 풍부한 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저기는 자원도 부족하고 그렇죠. 이런 게 부족하고 동양 같으면 그 기원전에 이미 필경사라는 직업이 있거든요. 그죠? 경세를 대신 적어주는 거죠. 대신. 예. 저기 뭐 성경 한 권을 자기가 저기 그죠? 자기가 쓰고. 그러니까 궁핍에서 나온 거죠. 맞아요. 궁핍하면 뭐가 통하는 거죠. 예. 맞아요. 불경도 그렇고 써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따로 직업으로 있었어요. 예, 예. 오히려 풍족하니까 고용해서 그죠? 절에서 고용해가지고 100개만 써라 이런 사람이 있는 건데 이쪽은 이제 그게 아닌 거니까. 게다가 이제 또 좁은 데다 작게 막 써야 되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수도원에서 그 말 그대로 촛불로 밝힌 옛날 불도 흐리잖아요, 그죠? 촛불 등불로 밝힌 당연히 종교 관련 필사본을 읽고 그걸 100개 써야 되고 그렇게 그 밤마다 그죠? 뭐 낮엔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그죠? 일 할 게 많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 그래서 이제 점점 당연히 눈이 나쁜 사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수도사들은 확대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확대경이 나름 개발된 게 이 구분 유리 덩어리예요. 일종의 돋보기 같은 거죠. 유리 덩어리가 이렇게 굽으면은 이게 보인다라는 걸 이 사람들이 나름 발견을 했었나 봐. 발견해서 이제 그렇게 나이 든 사람들은, 눈 안 보이는 사람들은 이렇게 놓고 보면서 이렇게 보고 봤다는 거예요. 돋보기. 그래서 이 돋보기죠. 구분 유리경. 그래서 요것이 안경이 됐어요. 안경이. 최초의 안경이 요거를 2개 원반으로 이렇게 끼우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유리나 구텐베르하고 상관없이 만들어진 거예요, 나름. 수도사들의 필요 때문에, 그 수도원의 필요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미. 나온 겁니다, 이미. 그래서 요게 지금 1342년, 구텐베르가 전이죠. 그 전에 이미 안경을 쓴 수도사의 모습한 최초의 그림입니다. 이렇게, 그죠? 조그만 글씨 안경 쓰고서. 근데 좀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죠, 아무래도. 그죠? 이제 눈이 안 보이는. 나이 드신 분들이 안경을 쓰고 이렇게 계속 필사하고 있는 거예요, 손으로 쓰는 겁니다. 그죠? 그 조그만 펜을 들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분도 나이 드신 수도사분이 이렇게 조그만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초기의 안경. 근데 이거는 엄청 이 정도면은, 예? 고급스러운데요? 그래서 꽤 고급스럽죠, 그죠? 꽤 높으신 분이에요, 벌써. 거의 뭐 추기관급 대야 그죠? 이런 물건, 이 정도, 최신 이 안경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저런 게 그냥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요건 아마 이렇게 겹쳤다가 펼쳤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그런 식의, 어쨌든 초기의 안경이 이게 있었다, 이미. 그래서 그거는 두 사람 모두 작은 글씨로 된 이런 책을 보고 있는 그런 성경과 그런 신학서들을 보고 있는 그래서 이 수도사들 교회적인 필요 때문에 안경이 그 돋보기와 그다음에 안경으로 발전은 됐었는데 근데 인제 어땠어요? 인제는 이때는 근데 이 사람들한테밖에 필요가 없었죠. 이 사람들밖에. 그죠? 결국 안경은 책을 보기 위한 용도로 발명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장치는 수도원에서 공부하는 학자들한테는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였죠. 그죠? 이 사람들은 계속 그걸 봐야 되니까. 근데 당시에도 원시인 사람이 많았지만, 대부분이 글을 읽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원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수도사한테는 안경이 절실하게 필요했고, 그죠? 원시, 가까이 있는 물체가 잘 보이지 않아. 이게 노안이 오면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도 그렇게 됐었겠죠. 왜냐면 옛날에도 당연히 이 원시라는 게 이제 이 노안인데요. 태어나면서부터 원시 근시간에, 원시와 근시. 그러니까, 원시인 경우도 많지만, 나이가 들어, 이제 수정체의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40, 50대에 나타나는 노안이, 저도 이제 노안이 왔고, 그죠? 그래서 안경 막 2개씩 갖고 다니고, 이제, 다들 오셨죠. 이게 나이가 들면 당연히 온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은 안 그렇게 옛날 사람도 왔다는 거죠. 당연히 나이가 들면 수정체의 탄력성이 떨어지니까 누구나 다 오는 거고 어릴 때부터 안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나이 든 할아버지들이 돋보기 안경으로 본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죠? 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신문 보고 옛날. 그래서 이 원시는 돋보기로 교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돋보기로 이렇게 교정을 하는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그럼 어떻게 살았냐? 안경 없이 살았지. 왜냐면 안경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여기 쓴 것처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은 대다수가 뭐 문맹 책을 봐도 모르는 거고 일상생활에서 작은 글자로 쓰인 글씨를 읽을 기회가 없었죠. 그래서 맨날 농사 짓고 사는 사람이 뭐 나이든 농부 우리 뭐 할아버지 할아버지 눈 안 좋아도 뭐 신문 못 봐도 뭐 소용이 있어. 뭐 상관 그냥 농사 짓고 사시는데 아무 상관없잖아요. 일상생활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시가 됐지만 자신이 원시라는 걸 의식하고 살아갈 필요가 없었고 살아갈 지장이 없으니까. 그죠? 안경이 없어도. 안경은 무척 희귀하고 값비싼 물건으로 그냥 수도사들 정도, 그죠? 이렇게, 그거를 그냥 봐야 되는 필사 글씨 보고 이렇게 쓰는 그런 그 수도사들이나 보는 한테만 필요했고, 일반 사람들은 뭐 아무 필요가 안경 이런 게 의미가 없는 물건이죠. 그런데 바뀐 거죠. 구텐베르그가 바뀐 거죠. 구텐베르그가. 그죠? 이제 조그만 글씨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죠? 구텐베르그 인생에 살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시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야, 나도 봐야 되는데 안 보여. 이제 특히 이제 나이 들고 돈 많을수록 더 하겠죠. 나이 들고 돈 많은 사람일수록 야, 이 정보혁명에서 뒤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따라서 안경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겁니다. 쓴 것처럼 쏟아지는 책을 통한 정보혁명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야, 나도 안경 사야지. 안경, 그죠? 안경. 수도사들이 썼던 안경. 그러면서 이제 안경이 급격히 발전하게 되고 그 안경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안경과 책과 안경의 결합이 현대 과학이 탄생, 과학이. 시간이 지금 잠깐 실시간 됐나요 벌써? 됐나? 잠깐 쉬었다 할까요? 잠시 또 오신 분 얘기해서 잠깐 그러면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적용되는 얘기, 그죠? 과학, 그 다음에 예술, 다 이렇게 이게 엄청 유리가 중요한 역사가 됩니다. 잠깐 쉬었다 하시겠습니다. 예. 이제 말씀드린 얘기 이제 이어서 쭉 하시고, 하시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까지 바로 이제 직접 연관돼요. 그래서 구텐베르그 혁명, 그 다음에 유리, 그죠? 이것이 요렇게, 사실 그 유리의 바탕에는 우리 기독교가 있었던 거, 기독교 문명, 그죠? 그 필사하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현대 과학의 탄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봤을 때, 이제 요거 먼저, 그죠? 그래서 구텐베르그의 발명 덕분에 책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하고 휴대해서 할 수, 이 휴대라는 게 중요해요. 정말 작게, 그죠? 작은 글씨로 되어 있으니까 작게 볼 수 있는, 동양의 책하고 다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보량이 또 엄청난, 그래서 이 때문에 책을 읽고 쓰는 능력이 향상됐고 더불어 많은 이들이 시력의 결함이 있다는 것이 일어났다. 그래서 안경이 필요한 사람들이 생겼고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안경을 만들고 판매하는 새로운 시장이 형성됐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구텐베르그의 발명이 있고 100년이 지나지 않아 정말 수천 명의 안경 제조인 유럽 전역에서 우후죽순으로 안경 팔면 돈이 되니까. 그죠? 안경이 또 비싸잖아요. 그 당시에 처음 만들었으면 비싼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시엔 이게 첨단 정밀 기술이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안경. 그죠? 오늘날에도 그렇지만은. 그죠? 정말 첨단 정밀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게 누구냐? 이게 스피노자예요. 스피노자 들어보셨어요? 스피노자? 우리 여기 철학사에서 배우고 넘어가는데 이 사실 이쪽에서 원래 더 먼저 나와야 돼요. 스피노자, 바르흐 스피노자, 그죠? 네덜란드 사람. 원래 이런 말이 유명하잖아요. 그죠? 내일 지구에 정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 여기서 띄어쓰기를 또 이렇게 해요. 사과나 무를 심겠다. 무를 심겠다. 사과나 무를 심겠다. 야, 무를 심었냐? 우리나라 말이지. 우리나라 말이지 그렇습니다. 띄어쓰기.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말을 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유명한 그 중요한 근대 철학자로 배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네덜란드의 황금, 우리 이제 했었죠 앞에 네덜란드, 그죠? 이 더치 골든 에이지, 네덜란드가 뭡니까 세계를 잠깐 주름 잡았잖아요. 이제 네덜란드를 이제 누른 게 그다음에 영국인데 그다음에, 그죠? 에스파냐, 포르투갈이 잠깐 이제 시들었을 때 자신들이 국고 탕진하고 시들었을 때 그걸 이제 네덜란드가, 그죠? 진출해가서 인도네시아 뭐 이런 시장을 해서 동인도 회사도 세우고 네덜란드가,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근데 그때가 네덜란드가 엄청 돈 잘 번던 시기가 아마 네덜란드 역사에서 제일 네덜란드가 영광의 시대가 요때입니다. 1588, 1672년 더치 골든 에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때 살았던 사람이고 우리가 배웠던, 그죠? 미술시장 호황, 그죠? 그 당시에는 뭐 푸주간 주인도 다 미술 그림 뭐 걸어놓고, 그죠? 거기 써있고 있고 이렇게 또 바니타스와 기억나시죠, 그죠?
이런 게 우리 이런 걸 추구하지만 다 헛되도다. 그다음에 또 렘브란트, 또 페르메이르, 그죠? 그 베르메르라고 하는 그죠? 이런 사람들 다 나와서 엄청난 그 전성기를 맞았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그때 왜 황금 시대냐? 단순히 교역만 한 게 아니라 이 최첨단 정밀 기술, 안경. 이 스피노자 직업이 이거예요, 직업이. 렌즈 깎던 사람이에요, 렌즈 깎던 사람. 그래서, 우리 철학 시간에 배울 때는 스피노자가 한평생 그 꼴방에서 렌즈만 깎고 철학책 썼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도 엄청 그 화려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첨단 기술자로서, 낮에는 렌즈 깎고, 밤에는 다방 가서 주식 투자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주식 투자 장난 아닐 수가 있대, 스피노자가. 그래서 지금도 다 남아있습니다. 그 당시 그가 사용하던 렌즈 그라인더, 그죠? 그 렌즈. 정말 정밀 기술이니까요. 그런데, 일찍 죽었죠? 이거 왜 일찍 죽었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가루. 그죠? 그죠? 유리가루를 이 당시에는 당연히 많이 먹으니까 유리가루에 깎다 보면은 우리는 뭐 철학 고민하고 이제 죽은 줄 알았는데 그런 건 다 아닌 거고 이제 한때 돈 잘 벌었지만 그 유리를 깎다 보면 당연히 유리가루를 그 당시에는 그죠? 그런 게 없으니까 그죠? 몰랐으니까 그런 유리가루 마시고 일찍 죽은 겁니다. 이거 뭐 이유를 모르고 죽었어요. 그렇게 된 거죠 그냥 그죠? 바로 갑자기 이게 오는 거니까 마비가 오는 거예요. 특히 그죠? 유리가루 이런 거는 마비가 옵니다. 마비가 죽게 돼. 어쨌든 그래서 그 네덜란드 황금시대의 대표적인 철학자이자 그래서 이 사람의 직업이 이거였다. 바로 렌즈각. 바로 그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 안경 수요가 막 폭발하던 시절의 최첨단 그 정밀 기술자였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순서상, 과학의 순서상, 야, 현미경이 먼저 발명됐냐, 망원경이 먼저 발명됐냐, 어떻게? 망원경이요? 그죠? 딱 보면 망원경이 먼저 발명되지 생각이 좀 쉽죠. 그죠? 망원경, 그죠? 뭐 멀리 보는 거 이게 군사적으로 중요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현미경이 먼저 발명됐어요. 그거 왜 그럽니까? 이유는 명확하죠. 출발점이 어디였으니까? 안경이었으니까. 작은 거를 들여다보는 거였으니까. 이걸 더 작은 걸 보다 보니까 이제 현미경이 먼저 발명된 거죠. 금방 이해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건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죠. 이제 네덜란드 안경 제조하는 사람들이 발명한 거예요. 네덜란드가 이거 최첨단, 기술적으로도 최첨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그때 제패했던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여기서 현미경을 발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죠? 벼룩을 그린 건데, 그죠?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벼룩을 그리고, 그죠? 그래서 뭐 현미경, 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이건 다른 문명이 없던 거잖아요. 그죠? 이건 뭐 다른 문명을 차이를 확 벌리는 그런 발명품이 된 겁니다. 그죠? 박테리아, 세포, 뭐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체 밝혀냈고. 그래서 나오게 된 소설이, 이제 그 당시 이제,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이게 일반화된 거잖아요. 야, 이 작은 세계가 있다. 그래서 미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걸리버 여행기 같은 게 그 사람들이 익숙한 거예요. 단순히 상상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보니까 야, 그 조그만 세계에서 왔다 갔다 생명체 살아 움직이네. 그죠? 그러니까 직접 그거를 봤던 사람들이 그런 소설을 읽는 거랑 그런 거는 없이 그냥 상상으로 그냥 아주 작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은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근데 걸리버 여행기는 그 소인국, 뭐 거인국 나오는 이유가 다 이런 바탕에서 사람들이 익숙하니까 그런 스토리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네덜란드에 현미경의 발명이 없었으면은 오늘날에 과학이 없었겠죠, 그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구텐베르그, 안경, 그죠? 유리, 그리고 현미경. 그다음에 현미경 나오면 그다음에 바로 이제 그다음에 망원경이 나오겠죠. 그래서 망원경이 좀 늦죠, 한 20년 늦는데요. 망원경도 네덜란드에서 발명된 겁니다, 그죠? 네덜란드에서 발명돼가지고 특히 망원경은 이제 항해, 그죠? 항해와 그 군사용으로 항해에서 엄청난 우월한 지위를 차지게 되는 거죠. 멀리 보이니까 이건 다른 거죠, 항해하는 게. 중국에서 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그죠? 중국도 이미 그 함대를 보냈지만, 정화의 함대를 보냈지만, 이건 다른 거예요. 이 탐험과 이런 의미가, 망원경을 가진 그 함대가, 그 유리가 그 차이점인 거죠. 그죠? 똑같은 함대가 있어도 이쪽 함대에는 허접하지만 유리가 있었고, 망원경. 이쪽은 그게 없으면은 멀리서 본 거랑 아닌 거랑 다른 거죠. 자, 그런데 그 망원경이 우리 과학적으로는 뭐 다 읽지 않겠으면 읽지 않아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건 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만들어가지고 천체를 새로운 막 별을 발견하고 우주의 운행을 밝히게 됐다는 거 정확하게 그죠? 너무너무나 과학이 현미경, 망원경만 가지고도 벌써 서양 문명과 다른 문명의 차이점이 확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죠? 망원경.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당연히. 그죠? 그것이 이제 19세기, 20세기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사진기가 나온 거예요. 사진기, 렌즈, 그죠? 렌즈를 만들면서 사진, 영화, 텔레비전을 낳으며 대중문화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바로 그 유리를 통해서, 그게 유리가 없으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유리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유리가. 그죠? 이렇게. 그 스마트폰에 렌즈가 이렇게 들어간답니다. 아세요?
스마트폰에 렌즈가 하나가 아닙니다, 이거. 신기하다. 그렇잖아요. 아, 생각해보세요. 렌즈 하나 들어가도 살 찍히겠어요? 그 안에 요거 굴절굴절굴절 이 렌즈가 한 어떤 거 20개도 들어간다 이런 게 있어. 이 렌즈가 요거 하나 이 렌즈에 좀 얇은 렌즈가 유리 렌즈가 여기 다 들어가요. 이게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렌즈가 하나가 아닙니다. 그 렌즈가 그렇잖아요. 이게 왜 자기 모습도 볼 수 있고 그죠? 이게 영 렌즈도 있고 이쪽도 보고 그러니까 이게 이 스마트폰 렌즈 이거 엄청난 겁니다. 어쨌든 얼마나 좋은지 갤럭시 탭 이게 다 보여요. 하나밖에 안 보여요. 예, 그죠? 예. 자세히 보면. 네. 그러니까 렌즈가 하나가 아닌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정말 여러 개가 같이 겹쳐 들어가 있습니다. 렌즈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스마트폰, 그러니까 사진기가 결국 스마트폰 렌즈가 된 거죠. 사진기, 스마트폰 렌즈도 영화 촬영하는 렌즈 다 렌즈가 핵심이에요. 렌즈가. 그래서 유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텔레비전. 그죠? 텔레비전. 그래서 1940년대에는 그 이제 텔레비전이라는 마법 상자. 이제 텔레비전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지만 이게 브라운관 아니에요. TV 브라운관 원래. 브라운관이 이게 튜브예요, 튜브. 그죠? 그래서 옛날엔 텔레비전 튜브라고 불렀어요. 이게 유리관이잖아요, 유리병. 유리병으로 만들고 여기다가 전자총을 쏴가지고 이렇게 쏠리게 해가지고 화면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형광면에. 그죠? 이게 유리병이 유리 없으면은 우리가 화면을 볼 수, 텔레비전 시대가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찍어서 보내는 것도 그죠? 카메라, 여기, 어디 갔어? 그죠? 요 카메라 렌즈로 찍어서 영상을 보내면은 이제는 그 영상을 이렇게 유리병 속에서 그 재현을 하는 거죠. 재현. 그죠? 그래서 유튜브가 그 튜브가 뭔지 아세요? 유튜브? 왜 유튜브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 이 튜브가 이 원래 텔레비전 유튜브 유리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튜브가 병이니까 원래 그죠? 그러니까 당신의 텔레비전이라는 뜻이죠. 당신의 유튜브가 너만의 텔레비전 유튜브. 그 튜브가 옛날엔 텔레비전 튜브라고도 불렀어요. 이걸 브라운관이라고도 불러. 우리는 이제 보통 브라운관 옛날 그죠? 유리 옛날 텔레비전 뒤가 이렇게 볼록 나왔잖아요. 뒤쪽으로 그죠? 이렇게 돼서 그런 겁니다. 유리병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브라운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줄여서 튜브 그죠? 야 튜브가 지금 뭐 옛날 브라운관 나갔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브라운관 튜브가 망가졌다. 이 튜브가 이제 오늘날 유튜브의 그 튜브가 된 겁니다. 옛날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만든 사람이 옛날 사람인 거죠. 그죠? 옛날 그 TV 개념으로. 그죠? 당신만의 텔레비전이다 해서 유튜브. 그래서 결국 이 TV도 유리로 만들어진 거예요. 유리가 없으면 TV가 성립할 수 없는 겁니다. 유리. 자,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이제 유리가 이제 유리 섬유가 되죠. 이거 더 중요해요. 유리 섬유. 그죠? 그래서 이제 물리학자 찰스 버넌 보이스가 이렇게 유리 좀 실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유리 섬유를 뽑아내고 이제 끓여가지고 유리를. 유리는 이제는 투명성이 아니라 강도 때문에도 중요한 물질이 되었다. 그래서 유리 섬유는 같은 굵기의 강철 가닥에 버금날 정도로 엄청 강하다는 겁니다. 유리 섬유. 엄청 중요해요. 유리 섬유. 이제 왜 중요하냐? 일단은 강도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20세기 중반에 드디어 유리에서 뽑아낸 이게 유리실입니다. 그죠? 유리 원사들, 유리 섬유, 유리실입니다. 유리. 유리 섬유는 그러니까 가정용, 단열재, 옷, 서핑보드와 호화 요트, 헬멧, 컴퓨터 칩을 연결하는 회로판이 그 유리로 돼 있어요. 회로판 안 부러지고 막 이거 유리판 돼 있습니다. 유리실로 온갖 곳에 사용됐다.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도 알루미늄만 가지고 부족하고 유리 섬유 이거를 촘촘하게 짜서 가볍고 튼튼하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 실이 나왔는데 이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유리실 이것도 물론 엄청 중요하죠. 새로운 소재니까 소재로서의 유리실이 강도 때문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유리실이잖아요. 유리실 기가 막힌 겁니다. 유리실 광섬유죠. 바로 광섬유. 유리 섬유가 이게 광통신 시대가 된 거예요. 광통신. 그 전까지는 구리 아니에요. 구리로 이렇게 신호를 보냈잖아요. 전기 신호를. 근데 이거는 광통신, 광섬유 이게 유리로 된 거죠. 여기 유리. 광섬유가 유리섬유입니다. 유리섬유. 그죠? 빛을 한 곳에 모은 레이저를 말띠마다 유리섬유와 결합한 결과가 결국 광섬유가 됐다. 그래서 구리선으로 전기신을 보내면 이게 막 합선되고 옛날 전화 기억나? 전화 안에 뭐 다른 사람 소리 들리고 막 이런 게 기억나세요? 옛날 이 전화들. 그죠? 막 통화하는데 다른 사람 소리가 막 들려. 야, 이거 혼선됐나봐. 막, 그죠?
이제는 그런 일이 없죠. 그죠? 그래서 특히 먼 거리를 보낼 때는 이 전기는 에너지가 가니까 구리가 이게, 그죠? 구리 열 자체로 소모가 되고 이게 막 혼선 생기는데 이건 빛으로 보내는 거니까 유리실을 통해서 빛으로 이렇게 탕탕탕탕 보내는 거니까, 그죠? 010 딱딱 깜빡깜빡 보내는 거니까 이게 손실이 없는 거예요. 거의 영향을 자본가에서 안 받는 겁니다. 오늘날에 그래서 다 광섬유죠. 기본적으로 구리 전선이 군대에나 있나? 군대에는 이제 아직도 감아서 이렇게 구리선 감아서 통신을 하는데 이제는 다 광통신인 겁니다. 이 기가 막힌 거 이게 유리에 그러니까 이 실로 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뭐 회로판에 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섬유가 됐다는 게 중요해요. 광섬유가 이제 완전 다른 정보통신이 진짜 혁명이 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우리가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게 그 거미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거미줄이 결국에는 유리실로 짜인 거다. 이 세 개가 이렇게 이게 좀 해저 케이블인데요. 해저 케이블. 이거 몇 가닥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좀 기가 막혀요. 그죠? 여기 쓴 것처럼 전 지구를 망라하는 인터넷망은 이게 광섬유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10개의 광섬유 케이블이 대서양, 그죠? 유럽과 미국 제일 많으니까 왔다 갔다 되어 있습니다. 10개를 하는 게 이 정도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유럽과 북아메리카로 거의 모든 목소리와 데이터, 여기 뭐 증권, 거래 데이터, 뭐 별게 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거의 뭐 한 손으로 질 수 있다? 그거 합치면 이만큼? 기가 막힌 거죠. 유리실을 통해서 빛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어마어마한 정보량이. 이거는 뭐 유리가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인터넷 세상도 바로 정말 기적적인 건데 이게 유리 때문에 그 유리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태평양도 이렇게 오가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빛으로 쏘니까 된 거예요. 구리선으로는 택도 없어요. 구리선으로는. 그죠? 구리선으로 옛날에 처음엔 전신 시절에는 구리선을 깔았어요. 대서양에 구리선을 깔았는데 뭐 금방 뭐 깨지고 다 박살나고 이제는 뭐 그런 거 없어져 역사에만 남아 있죠. 이제는 다 새로 이렇게 금방 깔아서 광섬유로 광통신으로 전 세계 오늘날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 하는 일상생활로 결합시키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셀카라 그러는데 이게 원래 미국 사람들은 셀피라 그러는데요. 그죠? 셀피. 야, 셀카 찍냐? 셀카가 아니라 이제 그쪽에서 셀피라 그럽니다. 셀피. 우리가 이렇게 휴가를 가거나 휴가 가서 이렇게 셀카죠. 그죠? 셀카봉으로 셀카 찍고 있고 어디 음식점 가면 먼저 이거부터 먼저 찍죠. 음식 먼저 먹으면 혼나죠. 또 먼저 사진부터 찍고 먹어야지. 근데 애들 진짜 그러더라고요. 아니 심지어 학생원에서 밥 먹는데 먼저 찍고 먹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나 지금 뭐 하고 있어? 나 이거 먹고 딱 찍어서 친구한테 보낼 때 이거 원래 자기 뭐 스토리에 올리고 이런다고 먼저 나 그냥 학식 먹어서 딱 이거 오늘 학식 이거야 딱 찍어서 먼저 찍고 먹더라고요. 뭐야 이거? 어? 이게 참 좀 옛날하고 다르게.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먹기 전에 일단 기도한 사람 많았어요. 그때는 절반 정도는 군대 가도 감사하면서 했는데 이제는 기도하기 전에 기도가 아니라 먼저 음식 나오면 찍고 뭐든지 나 이거 먹고 있어 하고 다 찍고 올리고 막 먹더라고요.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에 네. 내가 뭘 하는지 보고하려고 먹을 때마다 그렇게. 그죠. 그게 이제 소통의 방식인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아들이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집에서 그냥 엄마가 밥 해주는데 그것도 이렇게. 그죠. 그 예쁜 그릇에 한 번도 안 시고 대충 해줬는데 이거 찍어가지고. 나 이거 먹고 있어 이런 식으로 그죠? 이거 먹었어. 자, 그게 소통 방식인가 봅니다. 어쨌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거의 첨성처럼 습관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자신의 셀카를 찍어서 올리는데, 생각해보시면 이제 결국 그걸 정리한 얘기가 이겁니다. 유리가 이런 관계망, 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떠받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리 렌즈를 통해 사진을 찍고, 유리 섬유로 만들어진 회로판에 그 사진을 저장하고,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 그 사진을 전 세계 전역으로 전달하고, 역시 유리로 만들어진 화면, 그죠? 화면으로 그 사진을 띄워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없으면은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유리 셀카 찍으면 다 유리예요, 결국 유리의 세계입니다, 유리. 자, 그죠? 유리. 뭐 저거에 추가해보면 유리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곳이 그 과학이에요. 그렇죠. 과학 실험할 때 유리 황산 같은 거 아무데나 못 봐. 그렇죠. 나와요. 담을 반응성이 없는 유리밖에 없어요. 제약도 그래서. 예, 실험실에. 그럼요. 쓰잖아요. 유리병, 그죠? 유리병의 보편화, 점차 더 다르죠. 거기에서부터 약이 나오고. 우리 화학
제품들 약품이 나오고 그죠? 그 톡이랑은 다르죠. 톡이는 담을 수가 없죠. 톡이 항아리에는 못 담죠. 항아리 다 녹아버리고 이러니까요, 그죠? 예. 그 톡이랑은 방사이나 다르죠. 뭐 이런 것들은 네. 다른 거에 담으면 그 물질들하고 반응을 반응이 일으켜버려 됩니다. 충수성을 유지를 못하는 유리는 된다. 그 기가 막힌 거 유리가 정말 이전과는 완전 다른 재료예요, 유리가. 그래서 우리 그래도 과학 실험하면 다 유리 재료잖아요. 플라스크니 뭐니 그죠? 그 말씀 잘하셨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예술로 이제 스스로 오겠습니다. 예술과 우리 생활로 오겠습니다. 유리. 그런데 그 셀카라는 거는 오늘날에 우리가 이렇게 막 찍지만은 사실은 이미 그 무라노 섬, 이탈리아 그 유리의 섬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셀카가 사실은. 그래서 무라노의 그 유리 제조인들은 그 유리만, 투명한 유리를 만든 것뿐만 아니라 투명한 유리 뒤에다가 주석과 수은의 혼합물을 유리의 뒷면에 발라서 반짝거리고 반사력이 뛰어난 표면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 결과로 유리 거울.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거 유리 거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유리 거울이 탄생했다는 거 유리 거울. 그래서 거울은 처음으로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며 인간의 삶에서 가장 내밀한 면, 가장 나한테 안 보이는, 아까 그랬잖아요. 내 눈에 안 보이는 거. 그 나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거를 드디어 투명하게 여기 쓴 것처럼. 그러니까 거울이 등장하기 전까지, 물론 사람들이 자기 얼굴은 봤겠죠.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얼굴을 정확히 본 적이 없었다. 여기 중요해요. 정확히. 그러니까 물 웅덩이나 매끄럽게 달아진 금속, 이거 청동 거울, 그죠? 뭐 이걸 통해서 일그러지고 단편적인 그 색채도 달라요, 벌써. 색채도, 그죠? 이거를 보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이거 유명한 구절이죠. 제가 글씨가 작는데 이게 다 아세요? 제가 작게 그냥 올렸습니다. 왜 사랑은 어쩌나요? 고린도전서 13장, 그죠? 다들 알죠? 고린도전서 13장, 그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이거 30년 전에 그렇게 많이 유행했는데, 그죠? 이렇게 막 나눠주고, 이제는 그런 문화가 없어졌죠. 그런 사랑은 돈이지 뭐. 자, 그래서 이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 이 구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어쩌고저쩌고, 이 중간에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거울로 이미지를 보는데 왜 희미해? 그러니까 이거 오늘날 사람이 이거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본다? 아니, 거울인데 왜 희미해? 그때 거울은 희미하다는 거예요. 그때 고린도전서가 나오던 그때 거울은 해봤자 이렇게 청동 거울, 이거 희미하다는 거, 이게. 그나마 이제 물론 청동 거울만 해도 꽤 이것도 엄청 비싼 겁니다. 정말 귀족들이나 볼 수 있는 요거. 근데 그거 봐도 사실 이렇게 깔끔한 오늘날 유리거울, 일반 유리거울처럼 보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뭐 꽤 잘 보이긴 하지만은요. 꽤 놀랄 정도로 잘 보이긴 하는데, 근데 깨끗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하게 본다. 그래서 거울에,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얼굴을 그냥 어렴풋하게는 봤겠죠. 그죠? 물 웅덩이를 보고, 그죠? 웅덩이에서 보고, 청동 거울 통해서 어렴풋이 봤겠지만, 정확하게 본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리거울은 완전히 혁명이 된 거죠. 유리거울의 발명이. 바로 이 무라노에서 그게 유리거울이 나온 겁니다. 유리거울이. 그래서 투명한 유리거울의 등장과 보급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겁니다. 투명한 이 유리거울, 이 투명한 유리거울이 나왔다는 거, 이거. 그래서 이때부터, 이거 정확한 표현이에요. 정확하게. 이때부터 우리는 거울을 손에서 놓지 않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날에 스마트폰 손에서 안 놓잖아요, 애들이. 그죠? 처음에 유리거울 나왔을 때 사람들은 다 유리거울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다 유리거울. 그죠? 조그만 거울 다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고. 그죠? 특히 여성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습과 처음으로 마주한 겁니다. 바로 이 유리거울. 이거 뭐 한 500년도 안 된 거예요, 이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유리거울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엄청난 관심, 그죠? 야, 여기 좀 났네, 삐뚤어졌네, 이거 왜 이래, 그죠? 그죠? 이 헤어스타일, 이 모든 것에 대한. 그 전까지는, 일반 사람들은 외모에 신경 쓰겠어요? 남이 보고, 야, 너 이거 좀 이렇게 좀 해봐, 이렇게. 이 정도지, 자기가 직접 자기 못 보니까. 근데 이제는 자기가 자기를 투명하게 보니까,
진정한 의미의 그 나르시시즘 문화, 그죠? 나르시스가 뭔지 아시죠? 나르시스. 네, 나르시스가 이렇게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죠? 거기에 그 자신의 모습에 사랑에 빠져서 거기에 뛰어들었다가 이제 죽게 되는 그 나르시스 아니에요? 나르키소스라고 이제 그리스어로는, 그죠? 이게 나르시스 신화인데, 그 나르시시즘이라는 게 자기애, 자아도취인데, 사실 이게 이제 이때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를 꾸미고 자기 관리 이런 이제 말이 드디어 등장한 거예요. 드디어 유리 거울부터. 유리 거울인데 어떻게 자기가 관리가 되겠어요? 자기가 봐야 관리가 되지,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엄청난 관심이 이제부터 시작된 겁니다. 물론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긴 하지만 사실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죠, 사실은, 그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야, 남들이 어떻게 볼까를 이제 자신이 유리 거울을 통해서 스스로 검사하고, 그러니까 자신을 그 감시하는 CCTV가 생긴 겁니다, 사실은, 그죠? 유리 거울 일종의 CCTV처럼 내가 나를 감시하면서 왜냐면 남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항상 걱정하는. 그래서 유리 거울은 타인의 시선에 대한 의식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죠? 거울 보고서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나가? 좀 다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죠?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더욱더 의식하게 되는. 근데 이게 없었다면은 뭐 그렇게 의심 안 하고 살았겠죠. 의식을, 그죠? 뭐 또 어쩔 거야. 그냥 다 자연스럽게 사는 건데, 유리거울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 자신을 더 경계하고 관리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삶을 엄청 바꿔놓게 되는 거죠, 유리거울이. 그래서 오늘날 투명한 유리거울 없는 삶은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죠? 거울이 없다. 이거 너무나 우리는 거울이 요즘에 싸고 값싸고 많아서 주변 가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의 모습, 하루 종일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구냐? 그거 자기야.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보는, 물론 이제 옆에 같이 잔 우리 그 집사람이나 이제 남편분들 모습도 보시겠지만, 그래도 아마 이걸 거려. 옆에 자는 사람 안 보고 그냥 먼저 화장실 가서 먼저 자기 먼저 보잖아요. 그죠? 먼저 보고, 이거 왜 이러냐, 이렇게, 그죠? 가장 먼저 자기가 먼저 자기를 볼 거고, 그리고 하루 종일 어떤 사람을 가장 많이 봤느냐 하면 아마 자기 자신일 거예요. 그죠? 아이들도 저 이제 대학에서도 수업 끝나면 다 화장실 가서 다 자기다 거울 보고 그 시간 다 합치면은 자기가 가장 자기를 많이 봤겠지, 그죠? 그래서 이 백설공주 이야기가, 그죠? 이 스노우 화이트 백설공주 이야기가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 이게 이제 실화가 된 거예요, 실화가. 이제는 물론 이거는 전설이고 이건 동화 이야기지만, 왜 백설공주 이야기에 나오는 거울이 이게 그 진실을 말하는 거울이네, 이 여왕이, 그죠? 이 계모가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백설공주요. 나 아니야. 당신보다 더 예쁜 사람이 있어요. 백설공주입니다. 이씨, 그죠? 열받는 거잖아요, 그죠? 해가지고 백설공주를 모두 사과를 먹이고 이런 얘기인데, 매일 반복되는 일이에요, 우리 일상에는. 그죠? 지금 여기 아이가 이렇게 탁 화려한 여배우 잡지 놓고 거울을 바라보고, 얘도 충분히 이쁜데, 이건 뭡니까? 이 거울을 보는 게, 우리가 보는 거울은 언제나 끊임없이 얘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은 당신이 아니다. 이거 그 얘기잖아, 얘가. 그죠?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당신은 아니에요. 그거를 사실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그죠? 우리 항상 스스로를 이 얘기를 듣는 거죠. 그죠? 아무리 예쁜 연예인도 거울 보면서 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이거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아무리 예쁜 연예인이라 이게 사실 똑같은 거, 본질상 똑같아요, 이거라고. 그래서 좀 슬픈 일이긴 한데, 최근에 제가 어디서 봤어요. 이게 일본 사회 2007년 초고령 사회를 진입한 일본에서는 거울이 없어지고 있대요. 공공장소나 특히 헬스클럽에 우리는 헬스클럽 가면 다 거울이잖아요. 헬스클럽 다 보라고. 근데 일본 헬스클럽 가면은 거울이 없네, 우리나라처럼. 야, 얘들 이거 돈 아끼려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제 헬스클럽이 이제 고령화 초고령 사회 나이 드신 분들이 하니까 보기 싫다는 거지. 그냥 운동 건강 관리하러 온 거지. 그렇잖아. 이 전면 거울에 다 이 쭈글쭈글한 노인네들 이러고 있는 건 뭐 그냥 안 좋다. 이제 가급적 대형 거울이 이제 어떻게 좀 비극적인 일인데 그렇대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일본의 그 초고령 사회를 반영한. 저 거울은 아무래도 젊고 예쁜 애들이 오는 거고, 나이 들어서 보면 볼수록 이 거울이 좀 그렇잖아요. 점점 거울도 안 보게 되잖아요. 오죽하면 거울도 안 보는 여자라는 그런 노래가 있는 것처럼. 그죠? 나이 들면은, 나이 들면, 보기 싫어. 그냥 말어. 이렇게 되는데, 벌써 저희 장모님도, 보기 싫어. 뭘 찍어. 이러시는데, 그렇다는 거죠, 스스로.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대요. 이게 좀 비극적입니다. 헬스장에서 거울이 사라지고 있다. 보기 싫다고 그냥. 자, 어쨌든 그래서 거울은 이제 그런 문화를 상징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거울을 손에 놓지 않게 됐는데요. 우리 이제 예술에서도 엄청 이 유리가 엄청 당연히 중요한, 그죠? 영향을 줬죠. 유리 거울은 르네상스 이후 서구 미술사에 정말 심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뭐 당장 자화상도 이 거울이 없으면 안 나오는 거죠, 그죠? 거울, 그죠? 근데 우리가 자화상을 볼 때, 자화상 보면서 그 사람의 어떤 내면의 성격이나, 그죠? 이런 거를 관찰하는, 이게 정말 투명한 유리 거울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다 기억나시죠? 그죠? 알베르토 뒤로가 자신을 마치 예수처럼 그린, 그죠? 그런 자화상. 그다음에 다빈치가 남긴 스케치. 그다음에 렘브란트, 그죠? 이제 아까 그 네덜란드 황금 시대에 있던 자화상을, 진짜 자화상의 작가예요. 자화상을 너무나 많이 그린. 나중에 망해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자신이, 그죠? 다 투자하고 일단 망한 다음에 자화상 줄기차게 그린. 그다음에 아주 독특한 그 반 고흐의, 그죠? 반 고흐의 자화상까지 정말 자화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뭐 자화상은 이건 실제로 유리 거울을 보고 직접 그린 거고, 특히 이제 거울이 왜 중요하냐? 바로 이제 이것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쭉 우리 근대 회화와 아까 말씀드린 모더니티, 시각의 지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 객관성. 있는 그대로, 그죠? 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리프레젠테이션, 그죠? 재현한다. 그래서 유리 거울은 서구 근대 회화를 지배한 원근법, 그죠? 투시 원근법 또는 선원근법을 탄생시켰다.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도 모르지 않을 텐데 원근법 이런 게 없잖아요. 이거 유리 거울 이런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뭔가. 근데 이거는 얘네는 유리 거울을 우리 앞에서 했었습니다, 그죠? 르네상스 초기에 필리포 브루넬레스키 원근법 창시자라고 오늘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브루넬레스키는 원근법을 어떻게 창시했느냐? 뭐 쥐가 뭐 아이디어가 뛰어나다가 아니라 거울을 활용한 거죠, 그죠? 거울을 있는 그대로 그리면 돼. 그래서 이 피렌체의 세례당을 이렇게 세례당을 직접 보고 그리지 않고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고, 그죠? 이렇게 이중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걸 보고서 딱 그리면은 원근법이 딱 맞게 되는 거죠. 원근법이, 그죠? 그래서 그는 거울을 이용해 선원근법을 창안하였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했었습니다. 12주차에, 그죠? 그래서 유리 거울은 우리 미술사에서 원근법의 탄생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우리 다 이미 했던 얘기죠, 그죠? 원근법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거를 기계로 만든 게 그 카메라 옵스큐라예요. 그죠? 여기 이제 거울이잖아요. 큰 거울을 놓고 렌즈로 바깥에 장면이 렌즈로 들어와서 딱 거울에 비치면은 그 위에 투명한 유리에다 놓고서 그대로 따라서 그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카메라 옵스큐라라고 합니다. 이거를 발명했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131쪽에 나와요. 그죠? 페르메이르, 그죠? 베르메르라고 하는 거죠. 페르메이르 등 화가들이 실제로 이걸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죠? 원근법에 딱 맞도록 그래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 옵스큐라로 이렇게 우리 미술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이거를 그리지 말고 그냥 그대로 딱 고정시키는 방법 없냐? 한번 딱 찰칵 찍어버리는 바로 사진기, 그죠? 이게 발전된 게 사진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손으로 그리는 대신에 이제 그 감광판을 놓고, 그죠? 사진으로 딱딱 찍힐 수 있도록 한 게 사진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유리 거울, 아까 말한 사진기, 사진 렌즈, 그 다음에 영화, 텔레비전 쫙 나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죠? 자, 그래서 예술에 그렇게 영향을 미쳤고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철학적, 사상적으로도 영향을 깊게 미쳤어요. 철학적, 사상적으로도. 그래서 유리 거울은 근대 철학적 인식론의 기본 전제이자 이념을 형성했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은 자연의 거울이 되어야 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Mirror of Nature. 그러니까 객관적 인식이란 게 뭐냐? 딴 거 없죠. 자연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 같이, 그죠? 투명한 유리 거울, 그러니까 샘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그대로 인식한다는 건, 거울처럼 그대로 비춰서 그대로 인식하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최상의 객관적 인식으로 이렇게 추구해왔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내면의 모습이나 이런 걸 추구하는 것보다는 외면적인 정확성, 그죠? 외면적인, 경험적인 정확성을 추구하는 것. 그게 바탕에는 거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울. 자, 그 다음에 철학도 한편으로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아의식, 그러면 거울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보니까, 유리 거울은 사람들의 개인으로서의 자의식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내면을 성찰하는 문학 작품들이 크게 증가하였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개인의 내면보다는 뭐 사회적인 얘기, 뭐 풍자하는 얘기 그런 게 많았는데, 이제는 개인의 내면을 성찰하는 문학 작품, 그다음에 데카르트 철학과 같이 자기중심적인, 그죠? 데카르트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그죠? 그다음에 어떤 개인주의적인 사회사상 등이 확산되고 출현되었다. 그래서 자의식은 자의식인데 개인, 그죠?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의식이 크게 증가했다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런 철학적인 영향이고요. 그 정도 얘기하시겠고, 우리 이제 앞에서 했던 얘기. 그래서 결국 유리 거울은 당시의 최첨단 테크놀로지 제품이라는 겁니다. 이 유리 거울 자체가. 게다가 이렇게 커다란 유리 거울은 더더군다나 비쌌겠죠. 그죠? 그래서요, 하긴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 거울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걸 사진기처럼 생각했어요. 사진기. 그래서 처음엔 유리 거울이 당연히 큰 거는 당연히 비싸고, 그죠? 조각난 이런 유리 거울이 굉장히 많은 동그란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를 사가지고 사람들이 어디 갔겠습니까? 그 당시. 종교. 순례 같은 거 가면은, 왜? 순례 가면은 성물이잖아요. 성물. 그거를 거울로 이렇게 비친대요. 그러면 거기에 이게 들어온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처음 생각, 왜냐면 있는 그대로 이 거울이 비추니까. 야, 그래서 그걸 가져와가지고 이 거울이 그걸 비췄던, 이 성물이 비췄던 거울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해가지고 거기다 기도하고 막 했대요. 이게 실제로. 그렇게, 처음엔 좀 그랬겠죠. 너무나 신비롭고, 그죠? 성물을 그대로 비친, 이 예술을 비췄던 거울이야. 그러면 얼마나, 그죠? 그걸 비췄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 뭔가 그것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초기 옛날 사람들은. 그랬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초창기에는. 자, 그래서 이게 한 번 가지게 되면 그것 없는 삶은 생각할 수 없게 되는 사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너무 거울이 흔하니까 오늘날 스마트폰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프랑스 대혁명, 1989년 대혁명 나오고 막 귀족들이 막 체포됐죠. 귀족들 체포되고 감옥 구금되고, 물론 그 당시에는 감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궁전, 그죠? 왕 쓰던 궁전에 그냥 몰아넣고 감금하는 게 이제 그건데, 근데 그래도 구금은 구금이니까 귀족들 재판하기 정식 전까지 구금하는 건데,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개인 소지품 딱 2개만 허용합니다. 그때 그랬어요. 2개. 그때 그랬는데, 근데 그 2개를 뭘 선택했느냐? 하나가 거울이에요. 하나가 손거울. 감옥 들어가는데 무슨 거울? 다 거울. 하나는 거울. 거울하고 보통 이제 일기장, 그 당시에, 그죠? 책 이 정도. 2개. 그래서 이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조차, 이 감옥 가서도 거울, 그것 없는 삶을 생각할 수 없게 된 그런 물건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흔하니까 그렇지, 사실 그래요. 거울이. 그죠? 거울이 사라진다면 이거 또 완전 다른 세상입니다. 근데 거울이 사라지면은 조금 더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겠죠. 그죠? 내 모습은 다른 사람이 내가 직접 볼 수는 없으니까. 그죠?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고, 야, 나 어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의지할 텐데, 이제는 그냥 스스로 자신만 생각하는 거지. 남들 보기 어떨까를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그냥 거울 보면서. 그죠? 좀 더 폐쇄적인, 뭐라 해야 되나? 사용 금지. 한 20년만 금지하면 좋겠다. 그럼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서로 얘기를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히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에 스마트폰 나와가지고 오히려 대화가 단절되잖아요. 단절. 그죠? 이 소통을 하고 나온 건데 어떤 면에서는 소통보다는 오히려 그냥, 그죠? 다들 스마트폰 보고 있고 말해서 서로 대화. 이렇게 된 것처럼 이 거울도 그런 면이 있어요. 그죠? 자기를 잘 꾸미고 잘 하라는 건데 오히려 거울이 나오면서 자기한테만 빠지고 이 사회적 단절이 좀 발생했다는, 정말 스마트폰하고 잘 비교가 되는 겁니다. 이 거울의 등장은.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거울이 그 당시 엄청난 최첨단 테크놀로지 제품이고, 그리고 그 당시 돈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처음에 옛날에 우리 못 살 때 냉장고 샀다, 피아노 샀다, 이런 식으로, 야, 나 거울 샀다. 거울이 보통 이제 조그만 거울이 아니라 이제 큰 거, 이런 거 딱 들여놓으면, 야, 이거 이제 부자의 증표인 거죠. 그만큼 비쌌으니까요, 그때. 큰 거울은.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루이 14세가 왜 그걸 거울의 방에 만들었느냐, 거울의 방. 그 당시에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이거. 이 거울이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힘 있던 군주는, 사실 이거 좀 틀렸는데, 그러니까 유럽이라고 하면 좋겠는데, 세계에서 가장 힘 있던 군주는 이게 중국인데, 그러니까 유럽의 군주는, 그죠? 사방이 거울로 에워싼 커다란 방을, 이 거울의 방, 베르사유 궁전의 자랑인 거울의 방, 그죠? 그래서 부르주아 가정에서는 방마다 거울 하나씩 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는 이 거울을 베네치아에서 직접 이거 다 용도로 운반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유리를 프랑스는 못 만드니까 이렇게 크고 맑은 유리를 못 만드니까. 그래서 루이 14세부터 해서 루이 14세, 15세, 16세 그 재상들의 가장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프랑스에서 유리를 만드는 거를 엄청난 재정 지원을 통해서 유리 산업을 막 일으켰어요.
해가지고 처음에는 실패했죠. 물론 그 실패를 발판해서 나중에는 이제 그 유리를 만들게 됐지만, 그래서 프랑스 루이 14세가 막 이탈리아 그 장인들 막 밤에 꼬셔가지고 막 데려가고, 그래서 베네치아가 막 분란 나고 막 그럽니다. 그 기술자 빼오는 거 똑같은 거죠. 반도체 기술자 빼오는 듯이. 그래서 프랑스가 그렇게, 왜냐면 이거를 엄청 비싼 가격을 주고 베네치아에서 이렇게 육로를 통해서 알프스 넘어가지고 운반에 와서 설치한 거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서유럽 사람들이 보면 가서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이거 유리로 된, 여기 쓴 것처럼 17개의 커다란 창에 대응하는 17개의 거울이고, 그 거울은 모두 357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쉽죠. 요거 그때 기억나시죠? 요거 우리 그죠? 그 베르사유 할 때, 그러니까 이 앞쪽으로, 그죠? 이 남쪽으로 이렇게 창이, 그죠? 17개 창이, 이게 창입니다. 물론 창도 다 유리죠. 투명한 유리. 정말 대단해요. 크리스탈 유리라는 게 이게. 그때 정말 부의 상징인 거죠, 권력의. 그래서 요렇게 이 창이 있으면은 요 창에 딱 맞대응하게 거울 만들어 놓은, 여기 거울이, 이쪽은 거울입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요렇게 돼 있는 게, 요게, 요 아치 모양이, 요게 거울, 요쪽은 거울이고, 여기 창이고, 그러니까 이 창에서 쫙, 딱 맞게, 여기 거울, 큰 거울을 이렇게, 여기 거울, 그죠? 거울, 이렇게 해서 17개, 그 다음에 조각조각 다 합치면은 거울은 357개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와서 보면은 그 당시에는 정말 외국 사람들 와서 보면 이게 끝내준 겁니다. 놀아 자빠지는 겁니다. 이거 이제 다 이 크리스탈로 돼 있으니, 그죠? 자, 그래서 거울의 방 길이 73m,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거울이 그렇게 부의 상징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그 베르사유 궁전에서도 그렇고 거울, 지금 이제 또 거울 얘기했죠. 이제 다시 이제 유리에 대한 얘기로 돌아가서 이제 예술적으로 이제 우리 건축에 대한 얘기니까 건축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현대 건축에서 유리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건축물을 짓건 상상하건, 뭐 조그만 집을 짓건 아파트를 짓건 뭐 빌딩을 짓건 결정적인 포인트는 유리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죠? 창을 어떻게 되느냐가 그것 따라 집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창을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채광, 어떻게, 그죠? 유리 사용 어떻게 할 거냐. 그 유리 사용, 그죠? 그 포인트가 유리에 있어요. 그래서 채광, 조명, 외관 등 건축물 디자인에서 중심적인 고려사항입니다. 그죠? 유리와 연관된. 당연히 실내 조명도 결국 유리에 연관된 거고요. 그죠? 조명, 또 채광, 그 디자인에서 유리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렇겠죠? 건축 설계에서도 결국은 유리입니다. 그죠? 이걸 어떻게 그거를 하느냐. 근데 이거는 건축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동차도 디자인이 뭐가 다른 거예요? 유리죠. 유리창을 어떻게 만들어야 따라서 달라지고, 그거 말고 뭐 있어요? 그죠? 결국 자동차 등 다른 사물 디자인에서도 유리가 중심적인, 그죠?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컨셉트카 봐도 결국 뭐 유리지 뭐. 또 이런 뭐 여기 그 등도 결국엔 유리에 해당하는 거고, 그죠? 등의 모양, 앞에 등이나 뭐 옆에 창문 다 결국 유리를 어떻게 적용하고 디자인하고 사용하냐에 따라서 전체가 결정나는 거니까요. 유리가 중심적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유리 얘기 길게 했는데요. 결국,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더니티, 그죠? 이 현대사회의 물질을 딱 하나를 꼽자면은, 결국 유리고, 뭐 생각해보시면 우리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유리 빼면은 돌아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뭐 전기도 안 들어오고, 통신도 안 되는 거고, 아무것도 안 돼, 조명도 안 되고, 그래서 이 건물도 안 서 있고, 그죠? 유리가 없으면은, 더 침침하고 뭐 되겠습니까? 그래서 유리가 현재 우리 삶의 이런 모습, 그죠? 외형적인 모습을 이제 그대로 만든 가장 현대적 물질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뭐 시간 다 됐네요. 자, 그럼 오늘 유리 얘기 정도 하도록 하시겠고요. 다음번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184페이지 요 수공예 운동 아르누보, 이것도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라서 얘기, 그다음에 사진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